문제를 정말 잘 풀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이 있으려면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크게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다다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회사였던 이제 스타일세즈라는 여성분들을 위한 온라인 패션 커머스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동떨어진 주제였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어떤 거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패닉 상태에 아예 빠진 거죠. 랜딕 같은 경우는 중금리 문제를 제가 직접 대출을 시도를 했다가 고금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문제이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더 몰입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들을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 번째 창업으로 P2P 금융에서 개인 신용 1위 업체인 랜딧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원래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서울에서 이제 굉장히 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콜라 500ml짜리 하나를 사 마셨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고 배가 부르니까 그냥 먹고 지하철 타기 전에 버렸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되게 우연히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꼬마 아이가 물이 없어서 소의 소변을 받아먹는 거를 봤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51%가 하루에 의식주로 소비하는 전체 금액이 가치가 $2 이하예요. 제가 그날 사 먹었던 콜라가 대략 2,000원 정도 했었는데, 제가 먹다 남은 콜라를 그냥 버렸던 거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됐었거든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랑 여러 가지 잡담을 하다가 그냥 나온 아이디어가, 물건에 어떤 걸 반만 담아서 제가 만약에 2,000원 주고 물을 사면 1,000원에 해당하는 절반만의 물이 있고, 나머지 1,000원의 절반의 물은 아프리카에 기부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면은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우연히 창업에 처음 뛰어들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기부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나 이런 특정 때 이벤트성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2분의 1 프로젝트는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그 소비에서 조금씩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국제공모전에서 5군데로부터 수상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응을 주셨는데, 큰 기대를 갖고 했던 첫 번째 양산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초콜릿이었어요. 그때 초콜릿을 팔아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만큼을 당시에 이제 IT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하자였는데, 초콜릿 양산 과정에서 학생으로서는 꽤나 이제 큰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면서 막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이걸 좀 더 키워서 더 큰 프로젝트로 절반짜리 저금통을 만든다든지 절반짜리 물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단위가 하나씩 더 올라가는 수준의 양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전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제 모델을 가지고 계획성 없이 어떻게 보면 진행을 했었던 게 큰 문제였었고요. 저희가 한 3년 정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역량이 좀 더 쌓일 때까지 잠시 홀드하자는 차원에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됐습니다. 2분의 1 프로젝트라는 사회적 기업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은, 좋은 일을 하는 회사일수록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좋은 분들 인재를 모셔와서 이분들이 경제적인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면 결국은 최소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확장 가능하게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면은 정말 그냥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들과 하지 않아도 되는 맨땅의 헤딩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배우게 됐고, 스탠퍼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2분의 1 프로젝트라는 사회적 기업을 할 때 부족한 점들을 배우면서 메꿀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탠퍼드로 대학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듣게 됐던 창업 수업 중에 하나가 스티브 블랭크라는 교수님이 하시는 린 런치패드라는 수업이 있어요. 한국에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에릭 리스라는 사람의 멘토거든요. 린 런치패드 수업의 특징은 한 학기에 40명의 학생을 받는데,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강의에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제안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서를 보고 이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평가를 해서 다양한 학과의 출신 학생들을 모아서 팀을 짜요. 당시에 이제 한참 붐이 됐던 게 그룹폰 같은 그 공동구매 소셜 커머스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많이 거론된 게 이제 소셜 커머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어떤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마케팅 플랫폼으로서밖에 작동을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좀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안하겠다라고 처음에 신청서를 냈었고요. 떨어졌었어요. 떨어져서 저는 그 수업에 원래 참여를 못하는 거였는데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의 그 수업에 같이 코티칭 하시는 교수님이 두 분이 더 계세요. 번갈아 가면서 계속 찾아갔죠. 그룹본 모델이 이게 문제다.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근데 사실 뭐 구체적인 거 없었거든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정도의 문제의식을 제시했던 건데 그 교수님들의 공통된 반응은 뭐였냐면 여긴 이제 이미 레드오션이다. 굳이 뭐 여기에 뭔가를 또 시작하는 거에 이 수업에서 다루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계속 찾아가서 설득을 드렸어요. 이건 다르다. 그래서 심지어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본인이 스스로 창업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어떤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피치를 했고 본인이 그게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이 창업자가 이걸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어 와서 스티브 블랭크 자신이 과거에 틀렸다라는 걸 검증할 때 그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라고. 그건 알겠고 그런데 저는 이 수업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 이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건 창업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안 된다고 노라는 대답을 들어도 끈기 있게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질에 있어서는 창업자로서 흥미로운 친구인 것 같다. 결국 이제 억지로 이 수업에 들어갔어요. 이런 창업 수업을 조금씩 하나씩 들으면서 아예 저희 지도 교수님인 데이비 켈리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입학할 때도 제 자기소개서에 썼던 것처럼 제가 스탠포드에 왔던 이유는 이런 디자인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는 실무적인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인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학부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게 있으니 수업들을 면제해달라, 난 창업 수업을 좀 더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기본 수업들을 다 면제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에서의 첫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의 수업의 특징은 매주 고객하고 실제 대화를 나누면서 가정들을 검증을 해 나가야 돼요. 매 수업마다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잠재 고객이 누군지, 이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나씩 만들어 나갈지를 이제 매주마다 체크를 하는데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붐슬램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뭐냐면 스포츠 티켓을 공동 구매하고 전자제품을 싸게 공동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 카메라 회사에 어떤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상인들을 연결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냥 전통적인 공동 모델 형식의 플랫폼을 런칭을 했었고요. 자이언츠 티켓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뭔가 파급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전체 트윗 정보를 다 컴퓨터공학 학과에 다 제공을 해요. 수업계 트윗 정보가 다 있는데 자유롭게 분석할 수가 있는 연구 자료로서 제공이 되거든요. 머신러닝으로 이제 단어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남성분들이 이제 공유하는 이제 스포츠 티켓이나 전자제품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여성분들이 패션이랑 화장품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하시고 이 공유로 인해서 실제로 구매까지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좀 바꿔서 여성분들을 위한 좀 패션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또 이제 서비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비어스 럭셔리라는 그걸 줄임말로 해서 오빌럭스라는 서비스로 한번 수업 중간에 피벗을 했어요. 지금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유사해서 되게 이해하기 쉬울 텐데 핀터레스트이지만 패션에 집중한 서비스였고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수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점수도 받고 스티브 블랭크 교수님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이 40명이 학생인데 40명의 멘토가 들어오세요. 근데 이 40명의 멘토가 굵직굵직한 창업자분들이세요. 상장 회사의 임원도 계시고 저희 팀의 멘토로는 픽사의 CTO이신 오렌 제이콥이라는 분이 저희 멘토로 계셨었고 그다음 또 다른 멘토는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4개 창업을 해서 이미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연쇄 창업자인 분들이 이제 멘토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서 성과가 좋으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수업 끝나고 바로 체크를 써줘요. 엔젤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픽사 CTO였던 분이 우리한테 니네 팀이 이런 거를 실제로 발견해내서 뭔가 구현해내는 과정을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엔젤 투자를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고요. 고민은 제가 대학원 2년 과정인데 1년 과정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고 사실 1년이 더 남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창업을 하러 미국에 갔고 창업에 이를 방법론들이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 갔는데 실제로 좋은 팀을 시작을 하게 됐고 우연한 계기로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엔젤 투자 제안까지 받게 되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계속 그냥 창업의 길로 뛰어들 거냐 아니면 학교를 일단 마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수업의 담당 교수님 스티브 랭 교수님한테 그냥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남아야 하는 뭐 비자 이슈나 이런 체류 이슈가 없으면 네가 여기 왜 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며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론을 내렸던 거는 좋은 팀을 만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멘토를 알게 됐으면 사실 창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오지 않을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퇴 결심을 내렸고요. 자퇴 결심을 내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인 데이비 켈리 교수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성공해서 한 100만 불만 학교에 기부하면 조인트 프로그래밍 디자인 저희 대학원 과정의 회의실에다가 SJ 룸이라고 해서 방 만들어주고 그냥 학위 주겠다. 빨리 그냥 나가서 창업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빌럭스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학교 자퇴해서 나와서 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제 소비자 피드백을 받고 스타일 세즈라는 조금 더 이제 일반 고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브랜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스타일세즈라는 온라인 패션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 때 가장 비슷한데 약간 집중하고 있는 게 패션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었던 회사가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핀터레스트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됐고 훨씬 더 빠르게 미국에서 크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어느 정도는 유저가 좀 겹쳐요. 핀터레스트도 고객층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여기에서 쓰고 있는 고객들을 스타일세즈라는 서비스를 알게만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핀터레스트를 떠나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좋은 표현으로는 그로스 해킹을 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핀터레스트가 사업 초반부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 저희가 핀터레스트에다가 가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는 뭐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가계정을 뭐 몇만 개를 만들어서 이 계정들이 실제로 AI로서 자기네가 막 팔로우도 하고 실제 어떤 핀터레스트 유저들의 고객들의 이미 올라온 이미지들을 막 라이크도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고객처럼 보여요. 이 가계정을 가지고 핀터레스트 다른 유저들한테 그 당시에는 메시지를 그냥 막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다른 핀터레스트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한데 내 것도 한번 볼래라고 하면서 스타일세즈 링크를 쭉 보내는 거예요. 이 크로스 해킹을 해서 이제 핀터레스트 유저들한테 저희 스타일세즈 링크들을 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저희 서버가 뻗었어요. 트래픽이 너무 많이 와서 서버가 뻗고 유저들이 막 가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핀터레스트의 투자자인 어떤 VC에서 연락이 왔어요. 앤드리슨 호리츠라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스탠포드 출신인 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왔던 게 스탠포드 출신이고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흥미로운 걸 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유저를 끌기 위해서 핀터레스트 했던 여러 크로스 해킹들이 굉장히 재밌었다. 흥미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팀이 핀터레스트에 조인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타일세즈라는 회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만든 지 3개월 만에 일이었어요. 핀터레스트는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예쁜 것만 클리핑하는 회사고 우리는 뭔가 소셜 커머스의 2.0 버전으로서 어떤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수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절했던 이유는 우리가 훨씬 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조만간 당신네보다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절을 했었죠. 참고로 핀터레스트는 지금 이제 아직 상장은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평가액이 한 13조 원 정도 되고요. 당시에 회사가 한 400억 정도였어요. 핀터레스트가 4명의 그 팀을 인수하는데 제안했던 게 저희 회사를 한 50억 정도로 해서 주식 스와핑을 해서 회사에 합류해라 였거든요. 만약에 그때 인수가 됐었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 당시 창업했던 스타일세즈는 지금 과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배송 시스템이 물류에 대한
그 복잡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주문을 해도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데 뭐 이틀이면 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송료도 한 $8 정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 정도를 내면 거의 배송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반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 동안 물건을 약간 흠집이 있는 상황에 반품을 해도 웬만하면 반품을 다 해줘요. 스타일세즈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을 때 아주 작은 규모로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판매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이제 괜찮았지만, 주 단위로 확장을 하고 이거를 다른 주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고객이 $8을 냈는데 일주일 뒤에 받고, 반품을 하려면 배송료를 직접 본인이 내야 되고 또 일주일이 걸려서 정산 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커머스 사이트로 진화하려고 했었는데,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 물류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배송 시스템이 주로 어떤 거점을 거쳐서 돼야지 그 비용이 최적화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일단 판매를 시작했던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결과적으로 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느리게 그때부터 성장이 됐어요. 그리고 물류 시스템에 대한 비용 감당을 하는 게 아주 부담이었기 때문에 엔젤 투자를 한 15억 정도 받은 자금도 계속 소진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됐을 때 내렸던 결정은, 우리가 물류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낮은데 적어도 우리는 커뮤니티로서 사람들이 어떤 좋아하는 링크들을 공유하고, 여기서 공유된 링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클릭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니, 그럼 우리는 판매하는 걸 아예 걷어내자, 피벗을 한번 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큰 온라인의 유저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여기서 세일즈가 발생을 하면 커미션을 나눠 갖는 구조의 커뮤니티 기반의 광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거 역시도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잃다 보니까 뭐 처음에 엔젤 투자를 받은 한 15억 정도도 다 소진을 하고, 미국과 이제 한국에서 여러 군데 VC들을 만나면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지표들을 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액티브한 유저 뭐 몇십만 내지는 몇백만 정도가 커머스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 커머스 플랫폼을 크고자 했던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고객이 하나의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로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지표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그런 시점에 이제 투자사들한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지표들 나쁘지 않은데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를 달라요. 그 얘기는 사실상 지금 지표가 충분한 성장을 못 보이고 있다는 얘기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조금 좋게 표현할 때, 좋지만 6개월 뒤에 지표를 보면서 조금 더 그때 되면은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뭐 수십 번 듣고 결과적으로 펀딩을 하지 못해서, 우리 피벗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광고 플랫폼으로 아예 피벗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잘 안 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그 여성 패션 뭐 커머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시작점 자체는 온라인에 보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확하게 뭘 팔아야 될지 잘 모르는 니즈가 있으니 이걸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시작했던 거지, 패션에 대해서 제가 정말 관심이 많고 매일 어떤 거 새로운 걸 찾아보고 뭐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어떤 거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패닉 상태에 아예 빠진 거죠. 스스로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만약에 제가 굉장히 패션을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시도들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또 다른 니드 파인딩을 해서 추진력을 만들어 나갈 텐데, 한번 이제 회사가 이렇게 좀 쇠락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자체를 갈피를 좀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라톤처럼 좀 롱텀으로 보고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본인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거의 사명감 수준의 뜻을 갖고 있어야 이 역경들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지금 입고, 시장에서 제가 관찰한 걸 보고
이건 뭔가 흥미롭고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제 몸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옷을 껴 넣었던 것 같고요. 잘 안 되고 하니까 초기 멤버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팀이 좀 와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2014년 12월 이제 뭐 그때 겨울이 됐을 때는 사실상 저 혼자 남고 나머지 이제 두 친구가 거의 그냥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스타일세즈의 최후의 모습이었었고요. 스타일세즈가 쇠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뭘 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한 번 더 여기서 피벗 해가지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미국에서 이제 정말 궁핍하게 살면서 라멘 먹으면서 하면 그래도 한 4, 5개월 정도는 해볼 수 있으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실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대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2014년 12월에 잠깐 왔었어요. 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3천만 원 빌리는 게 거절당했고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옵션이 저축은행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 연금리가 4%, 5% 정도 되는데 저축은행에서 저한테 제시했던 게 3천만 원까지는 다 안 되고 1,5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22%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처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은행 대출이 4, 5%인데 그 다음이 22%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냥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다음 날 미국에서 랜딩클럽이라는 P2P 금융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한국에서 제 핸드폰으로 랜딩클럽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대출을 신청을 해봤는데 저한테 3만 불을 다 빌려주는데 금리가 7.8%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됐고 저축은행에서 절반인 1,500만 원밖에 안 빌려주는데 금리가 22%가 나왔는데 외국인인 미국에서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은 저한테 3만 불을 다 빌려주는데 7.8% 중금리 대출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광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과연 랜딩클럽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얼마나 클 수 있는 산업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급하게 미국에 가서 방 하나짜리에다가 나름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했던 모든 짐을 다 넣고 2015년 초에 아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4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짐은 미국에 있고요. 매달 저는 150불씩 창고 비용을 내면서 아내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600억의 대출을 취급했는데 절약한 이자가 100억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270조 시장 중에서 미국처럼 P2P 금융이 잘 발전해서 시장에서 4%, 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P2P 금융이 사람들의 이자를 절약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조 원이 넘어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존재하는 금리 절벽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풀어서 대출 고객한테 좀 더 적정 금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뭐 3번째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창업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모두가 어떤 사업을 이제 할 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간접적으로 뭔가 찾아 나가려면은 본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거절당할까봐 창피하거나 아니면은 괜히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도와줘요. 미국에서 창업했을 때 멘토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때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제가 뭐 지분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도와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친해지고 여쭤봤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답이 뭐냐면 과거에 본인이 어떤 사업을 창업했을 때 다른 선배 창업자들로부터 본인도 똑같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했을 때 이 성공에 대한 보답을 자기 멘토들한테 하는 건 이미 본인 멘토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 방식은 과거에 자기가 얻었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새로운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paid forward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paid forward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그 창업자들이 알고 그걸 그냥 마음에 깔고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생각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잘 피해 나가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